사고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할 중인데 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뭐 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해볼 때 여러 가지 기술적 결함은 있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밝혀진 그대로 날아가다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날아간 거로 봐서 어떤 엔진 결함 내지는 조종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ADD와 관련 관계기관에서 검토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젯밤 11시쯤에요. 이 강릉의 한 군 기지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강릉 주민들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한 것이냐, 전쟁이 난 것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를 했고요. 많은 시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실을 확인을 해봤더니 어제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군 당국이 에이테크스라고 하는 미사일을 각 2발씩 총 4발을 발사했는데 이 가운데 현무2라고 알려진 이 탄도미사일 한 발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바로 그 기지에 낙탄 떨어지면서 폭발음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게 우리 군의 어떤 훈련 부족이 문제인가 아니면 미사일 자체의 결함인가 이것을 놓고 오늘 여야 간의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대략 사건의 개요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2가지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북한의 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한미 당국의 강경한 대응 방침을 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참 오개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정적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한 발이 다시 기지로 떨어지면서 체면을 구겼다는 점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전 정권에서 개발한 미사일 탓인가? 아니면 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이 논란이 좀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폭발음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그리고 한밤중에 섬광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의 군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지금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쏴댔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 군 당국이 즉각적으로 좀 해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앵커는 지금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 예. 우리도 역시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 의지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기술적인 결함으로 추정되는 낙탄. 2가지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보다는 저는 이게 공식 매체에서 다뤄지기 훨씬 전에 강릉 쪽에 마침 제 처가 쪽의 지인이 예. 새벽에 이걸 SNS에 올렸어요. 군 당국 발표 전에. 훨씬 전에. 예. 강릉에 심각한 지금 폭발음이 들렸고 심각한 사고가 있는데 아무 발표가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미 이 불안감이 커져 있는 예. 이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걸 왜 합참이 발표를 안 했을까? 과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해명만 예. 하면 되잖아요. 보도 유예 요청을 했습니다. 이 국방부 기자들에게. 뭐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보도 유예를 할 일인가? 왜냐하면 이미 강릉이라는 지역에 예. 일반인들이 그냥 목격할 수 있는 저기 벌써 SNS에 저런 게 돌았다고 했으니까 예. 그렇다면 그건 판단 착오다. 이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감추려고 했느냐 뭐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니까 이런 게 예. 군에 대한 결국 저는 신뢰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다. 음. 이게 뭐 기술적인 결함 좋아요. 그러나 이건 기술적인 결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를테면 현무라는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걸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서 하는 시험 발사인데 예. 생긴 사고가 아니라 이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위력을 보여주는 예. 차원에서 한 건데 지금 난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군 당국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인데 거기에 즉각 해명을 안 한 게 예. 더 큰 불안감을 가져온 게 아닌가. 저는 그 점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예. 이게 사실 우리 군이 북한군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 전력을 갖고 있는 그 배경에는 아주 우수한 이런 미사일 기술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기술적 결함으로 다시 떨어져서 낙탄 사고가 발생한 거. 이 중국 누리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롱하는 글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좀 창피한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 강군이라고 불리는 이 한국군이 좀 창피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사일 현무2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을 했고 지금 이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개발해놓고 제대로 군사훈련을 안 해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었던 예. 이제 우리 무기니까요. 늘 잘 관리하고 준비하고 또 대응 태세를 잘 갖추는 예. 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국군의 임무이고 예.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야죠. 음. 그런 점에서 보면 안보 태세라고 하는 게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던 무기든 그때 만들었던 원칙이든 예. 7.4남북 공동성명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던 거지만 우리 민족의 예.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예. 지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서 만들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위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대응 태세를 잘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일단은 뭐 말씀을 현 드리고 정부 책임이 싶고요. 더 크다 이런 뜻이군요. 근데 저는 뭐 어느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보기보다는 예. 지금 이제 저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 일단 내 책임이 현재는 가장 뭐 저한테는 중요한 것이니까요. 예. 그걸 먼저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저는 지금 이 문제에서 오히려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관리 능력이에요.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뭐 사고는 발생하는 것이고 또 날 수 있는 것인데 가장 예. 중요한 것은 그때 위기 관리 체계가 작동하느냐, 그 위기 관리 체계를 지휘할 능력이 있느냐,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몇 시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안보실장이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예. 그리고 무슨 회의를 했는지, 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전혀 그게 작동하지 않았지 않, 즉 정부가 공백 아니었냐. 낙탄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를 그렇습니다. 이거 받았는지를 굉장히 밝혀야 된다. 중요한 예. 사실은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대응이었는데 예. 이게 정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안보 공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점이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입장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민주당만의 입장은 아니에요. 강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뭐 전윤핵관이라고 불러야 되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권성동 의원도 이 굉장히 심각한 사고고 군의 무대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타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조속하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예.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그 대처를 하면 되는지 이런 그 정보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좀 대응 예. 뭐라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그 군에서 줬어야 되는데 그 안 준 거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말이 없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예.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북한이 이 뭐 미사일 도발을 할 때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그 굉장히 큰 차이가 전 정부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뭔가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응 발사를 한다든가 그랬는데 요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그 방침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북한에서 도발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뭐 이렇게 할 수 원적 있다라는 걸 타격 훈련도 하고 예.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어제도 이제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음스. 에이테크음스 이거를 이제 4발을 쏴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잘 예. 발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무 2를 하다가 이렇게 낙탄 사고가 예. 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을 때 여기서도 대응하는 그런 그 군사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맞는 거였다. 그러나 저렇게 낙탄 사고가 났는데 주민들은 불안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신속하고도 정확한 설명과 안내가 없었다는 것은 그거는 뭐 분명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무역 수지 적자 어쩌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방산 수출이 굉장히 호조입니다. 예. 방산 수출이 굉장히 호조래 가지고 금년도 예상되는 게 빅4 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으로. 그러니까 수조 원 정도. 예, 그러니까 방산 수출액으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영국, 독일, 중국을 제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때도 개발했던 무기가 또 팔리는 그런 거니까요.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대거 그렇죠. 수출됐잖아요. 장갑차, 예. 전차 뭐 K9뿐만 아니라요. 예.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랜만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빨리 군 당국이 주민에게 설득을 좀 했었어야 된다,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감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이른바 질의서 내용이 과연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도 공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감사원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논란이 됐던 것은 감사원의 이 핵심 실세라고 불리는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무식한 소리의 주체는 아마도 야당일 것 같고요. 제대로 된 해명 자료라고 하는 거는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서 보낸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라는 그 내용이 아마 줄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가 되는 대목입니다. 저게 오늘 포착이 되면서 야당은 발끈했고 여당은 무슨 소리냐,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 정치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 내용이 이를 입증합니다.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정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 보복 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저는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이랬다고 답변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 야당이 늘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야당 입장 좀 듣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이 감사원과 협의하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정적 증거라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충분히 교감하에 예. 이 지금 무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뭐 예.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실이 움직였던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부러 유병호 총장이 이를테면 드러내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 이만큼 실세다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무리한 정치 감사였고 그동안 대통령조차 얘기했던 출근길 문답에서 얘기했어요. 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위법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또는 뭐 진상 규명 자체가 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게 오늘 드러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왜 그러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저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냐? 그 정치적 의도는 둘째치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감사 자체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자체가 감사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직권남용의 가능성까지 얘기되고 있고.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원이 실질적인 실익도 없어요, 지금. 예. 섣불리 달라들었다가 결국은 스스로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렀잖아요. 예.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어떤 뭐 진상 규명이 저는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예. 저 문자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하는 건데요.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한겨레 신문 등을 필두로 해서요. 감사원법 위반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감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예. 감사위원들 보면요, 감사위원은 다 그 직무상 독립성 때문에 예. 임기가 4년씩 딱딱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분들 중에 두 분이 이거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예. 서면 조사 요구를 했는가? 따라서 감사원법 위반이다. 그런데 또 아니 쪽은 이거는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법 위반이 아니다. 이걸로 지금 맞서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감사원장이나 감사원의 2인자인 저 유병호 사무총장은 예. 굳이 그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민주당은 이거를 용산에서 배후 조정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감사를 정치 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몰고 가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 저 대변인이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 문자는 그 맥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한겨레라든가 그런 거에 문제점, 예.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럼 감사원 입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탐문을 해보고 질문을 했을 거고요. 그래도 그 차원에서 답이 온 거니까 조 문자만 가지고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뭐 짜고 치는 것도 한다 이렇게 하기엔 논리 비약이라는 거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무식한 소리라고 유병헌 사무총장은 그러니까 말한 거다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그렇죠. 저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예.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저게 이제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헌 사무총장 간의 문자였다는 점이 하나가 큰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저 내용의 또라는 대목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를 보면요. 원래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의 업무 협력을 할 때 대통령께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통상 예. 전 정부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창구가 민정수석실이에요. 예. 민정비서관실이거든요. 그럼 지금 대통령실로 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어야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기획수석소관이 아니다 이 뜻인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정기획수석은 옛날로 치면 정책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관섭 수석이 임명이 될 때 정책기획수석으로 임명이 됐었다가 이름을 바꿨어요. 예. 그 말은 정책실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처를 관할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국정상황실일 수도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지금의 뭐- 국정기획수석의 역할이. 아닙니다. 국정기획수석이 지금은 이 정책기획수석으로 있다. 경제정책이든 그렇습니다. 사회정책이든 예. 정책 분야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예. 이게 이제 헌법상 독립기관이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 감사원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업무나 정책실의 업무는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에요. 예. 그런데 견제와 감시의 대상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창구인 국정기획수석과 예.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수시로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저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예. 또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뭔가 이상하고 이례적이고 음습한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또라는 말입니다.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는 말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최소한 두 번은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국정기획수석이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예. 저게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이 저런 취지로 답변을 계속 해왔지 않을까라고 예. 의심이 드는데 여기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감사원이 정말로 억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요즘 감사원이 자주 쓰는 게 민간인까지도 포렌식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은 그동안 예. 두 사람 간에 주고받았던 문자나 SNS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감사원이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걸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께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무 감찰을 하면 저는 바로 해결될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 아니다라고만 부인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앞뒤 맥락이 이상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우리 짧게. 김연아 의원께서도 예. 지금 계속 이제 15분 넘어갈도록 네. 말씀 안 하셔서 발언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민주당 발언을 보면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뭐 정보가 많을 때 도대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려고 이렇게 조그만 어떤 꼬투리를 발견했을 때 너무나 큰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는 것 예.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외교 참사, 조문 외교 참사. 진짜 참사가 닥치면 그때는 어떤 표현을 쓰실까 싶고 이번에도 좀 문자를 보면 이 문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자 또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민정수석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청와대 내에 수석들 간의 역할이 뭔지 사실은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은 몰라요. 왜 여당 민정 국회의원들은 압니까? 아니요, 모를 수도 있죠. 예. 예, 그 국회의원들이 모를 수 있어요. 예, 이제 뭐 출범해서 서로 역할을 맞춰가는 거고 지금 이제 가고 역할을 있으니까요. 조정해가는 예. 과정이다. 그런데 왜 그거를 지레짐작해서 이 사람들의 대화가 여러 번이었을 거다. 예. 또라는 얘기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 절차에 대한 얘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대통령이 뒤에서 자꾸만 조정했다고 하는데 예. 제대로 한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하나 갖고 양쪽 핸드폰을 다 포렌식을 하자.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그 또라는 거는요, 해명 자료를 감사원에서 거의 매일같이 내거든요. 최근에 해명 자료를 또 내겠다는 거죠. 또 문자를 한다는 의미가 예. 아닙니다. 근데 맥락은 그렇죠. 저도 이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출신이거든요.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업무 분장이 엄격합니다. 특히 이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처음에 임명이 될 때 배경에는요. 김대기 비서실장만으로는 도저히 정부 부처를 관할할 수가 없어서 예. 정책 현안들을 챙기고 경제 정책을 총괄한다는 차원에서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그- 국정기획으로 바꿨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책기획 수석을 임명할 때 그 당시에 임명할 때 이 설명한 자료를 보면은 그분이 오랜 공직 생활을 했던 공무원 출신이고 산업통상자원으로, 예. 경제 관료에 오래된 그런 이제 경력을 높이 사서 임명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사정기관에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업무 자체가 그쪽 업무가 분장된다는 것 자체도 넌센스일 뿐만 아니라 실제 작동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뭐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우선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좀 분명하게 밝혀야 할 점은 국정기획수석이 그걸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제가 청와대에 있었던 경험으로 볼 때는 옆에 있는 수석들한테 웬만해서는 국정 현안 특히 아주 민감한 이런 문재인 대통령 수사 조사 뭐 이런 것까지 연관돼서 여야 간에 심각하게 갈등과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정기획수석이 갑자기 물어본다? 그것도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이거는 누가 봐도 앞뒤 맥락상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하다.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명명백백하게 좀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대통령실에서 감사원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봐서도 안 되고 혹 물어본다 치더라도 국정기획수석이 물어볼 게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실 현 직제상 공직기강 비서관이 맞다. 당연합니다. 이런 뜻이군요. 검찰에다가 전화해서 뭘 물어본다거나 알겠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문자를 막 보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경호 의원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물론 이제 감사원은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이라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얘기도 또 한 번 강력히 언급을 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현직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만에 이제 이 문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있는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핵심 참모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전혀 내용 파악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방향 가이드라인까지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건가? 어느 게 맞는 건가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6월 17일일 거예요. 아마 예. 감사원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9개 기관이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 정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만을 조사 대상으로 할 거냐. 예. 그게 아니고 국가안보실장을 넘어서서 대통령에게 보고 내지는 지시 이런 게 혹시 있었을 것이다라는 전제 내지는 뭐 추정 예. 이런 걸로 당연히 나섰겠죠. 그러나 감사원이 그동안에 이런 고도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서봤다면 모르지만 예. 그렇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이 건은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보고나 지시라고 하지만 과연 이게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그러면 감사원의 조사 대상이냐 이거는 뭐 입장에 따라서 확연히 분명히 충돌이 되겠지만 이건 좀 법리적으로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좀 여러 논란이 이제 같이 좀
복합적으로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이렇게 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건가, 논의를 하게 될 경우 국정기획수석이 적절한 카운터파트인가 하는 그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이 어떠한 절차적인 또는 어떠한 정치적인 논란이 있느냐, 문제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질의서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질의서를 보내지는 않겠다, 이제 이렇게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왜 감사원은 이거를 다시는 또 한 번 더 보내지는 않겠다라고 왜 결정을 했을까요? 이제까지 사례를 볼 거예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가 5건이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서면 질문서도 수령을 했고 또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시켜서 구두로 그 감사원이 그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수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수령 거부를 할 경우에 감사원법에 뭐 계속해서 강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기서 그냥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저기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은 그 거부했는데 거기서 끝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계속한다. 그것도 너무 그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뭐 제가 뭐 염려하고 간섭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쿨하게 거부한다.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런 멘트는 안 했거든요. 그냥 쿨하게 거부하고 조용히 끝냈으면 되는데 오히려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하는 이 멘트 때문에 이 좀 긁어부스럼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보내봐야 뭐 답변이 오지 않을 거, 거부할 게 또 뻔하고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감사원은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14일 날 이제 질의 끝나고 이 조사를 끝낸 다음에 관련된 혐의를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의뢰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의서 답변을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검찰에 넘길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넘길 것인가? 글쎄요, 일단 본인이 대답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예. 뭐 저희가 어떤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감사원의 입장을 보면 지금 이제 국정원장들도 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 박지원 전 원장 아니겠습니까? 거부했죠. 네. 손 전 실장도 거부했고. 예,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입장은 여러 기관장들, 관련 기관장들의 어떤 그런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다. 저는 뭐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에 넘기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감사원이 원래 해야 되는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제가 사실은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이 되는데 그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한 분만 얘기 듣고 다음 주에 좀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요. 지금 좀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 감사원은 14일 날 네. 이제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이관을 할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저는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첫째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소위 이른바 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의사결정 라인 여기에 대해서 어떤 왜곡이 없었던 것인가 조작이 없었던 이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파헤쳐야 되는데 아마 감사원의 제가 예상컨대 이미 감사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원은 지금까지의 그 나름대로 실무적인 것들을 토대로 자, 여기서 우리는 멈춘다. 본격 조사에 앞선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이고요. 또 대통령에게도 서면 조사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다. 이 말은 다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환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명분을 저는 축적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감사원이 정치감사로 한 번 얼룩졌지만 검찰의 하청 기관으로 저는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앞으로 상당히 좀 파장을 낳을 만한 사안이고 또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계속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기국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체위 국감에서는 만화 한 컷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윤석열차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그린 만평 한 컷인데요. 뭐 화면을 잠깐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이 만화 한 컷입니다. 이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해서 전시가 됐는데요. 지금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시면은 이게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기차죠. 거기 앞에 이제 이 사람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지금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입니다. 근데 하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끝자가 열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합치면 열차가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차다 이제 이런 제목이 좀 달랐습니다. 잠깐 뒤에 보면은 기관사 자리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앉아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뒤로는 칼을 들고 있는 이제 검사복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차가 질주를 하고 있고 폭주를 하고 있고 기관사는 김건희 여사고 그 뒤로는 칼을 든 검사들이 줄줄이 타고 있다. 이에 놀란 일반 시민들이 앞다퉈 도망가고 있다. 이제 이게 저 만화컷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의미인데 이게 수상을 했습니다. 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만화산업진흥원인데 이건 이제 문체부 산하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이 만화에 대해서 상을 준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뭐 근본적인 논란은 이게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느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논란까지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체위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먼저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부천 만화축제 풍자 만화가 선정되고 전시된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엄중 조치를 하겠다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장관님, 정부가 후원하는 행사에 출품된 작품들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 이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문체부는 저 작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 그런 걸 최대한 보장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했던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자, 대통령도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네, 당연한 네. 권리입니다. 그건. 장관님이 지금 독자적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입장을 처리 안 하시겠습니까? 네, 독자적인 입장으로 했고요. 이거는 그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작품을 그린 고등학생에게 금상을 준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게 엄중 경고를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냐?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이런 상 자체를 준 거를 문제 삼을 뿐이다. 이 두 지점이 좀 갈리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유, 일반인들은 참 헷갈려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저 작품이 뭐 아주 뭐 수준 높은 풍자 해학의 작품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얘기군요. 존중받아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고 하는 그 기구입니다. 여기가 경기도 부천시 소속 재단 법인인데요. 저 행사를 하면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를 하면서 그중에 한 파트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을 시행을 한 거고요. 그 상태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문화체육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은 거예요. 후원. 근데 후원도 명의만 빌려주는 후원이 있고 재정 지원까지 받는 후원이 있는데 이게 재정 지원까지 받은 거예요. 적지 않은 그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으려면은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이 문체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문체부에 우리 좀 후원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서 무슨 계획서를 냈냐 하면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표절, 도용,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또 두 번째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그리고 또 몇 가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결격 사항으로 처리하겠다. 이건 문체부가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 행사를 주최한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문체부에 계획서를 낸 내용이에요. 예. 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자고요. 그 저 만화진흥원에서 그렇게 하겠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이라든가 표절 시비가 있는 거는 예. 이거 결격 처리하겠다. 이게 본인들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응모 과정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안 했어요. 이중 플레이를 한 거죠. 약속 위반이죠, 한마디로. 그거에 대한 엄중 경고다. 문체부. 그렇죠. 그러니까 문체부는 아니, 당신들이 그 제출한 계획서대로 왜 안 했느냐. 이건 계약 위반 아니냐.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중주의라는 표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년부터는 예산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다. 이걸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 이건 경강부회라는 거죠.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세요. 그러면 정치적 색채가 있다 없다는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에 따라서 정치적 색채가 있다는 그 판단을 문화부가 한다는 뜻이잖아요. 문화부가 보기에 이거는 정치적 색채가 있는 거에 해당하네. 그러니까 잘못됐어. 라는 말씀이니까 그 정치적 색채에 대한 판단을 문화부가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국가예요. 이거는 이미 1920년대, 30년대의 나치 시절에 횡행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국가가 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정치적 색채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하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이 말장난에 불과한 아까 문화부 예. 장관의 해명이라고 보고요. 저는 유엔 가셔서 21번이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자유주의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주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어서도 아니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저는 깊이 좀 보시고 문화부 장관님도 저렇게 그냥 변명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좀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사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다이빙배라고 블랙리스트 때 정말 국민들에게 저는 결정적으로 인심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흥원의 원장이 민주당 도의원 출신이라는 점, 또 부천국제문화제의 이제 핵심 관계자들이 조금 정치적 이념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 여당 내에서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은 늘 풍자와 해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지원을 받는 각종 기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예. 지금도 따지고 보면 각종 언론기관이든 국책기관이든 이런 예. 데서도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따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럼 그 기관들은 전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예. 정당도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예. 생태계가 건전하게 조성이 되려면 국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저는 지킬 필요가 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말자. 저희 뭐 200% 동의하고요. 근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그 신종철 그 만화 영상진흥원장이 민주당 정치인 출신인데 만화 경력은 1도 없어요. 1도 없는 사람이 정치적 낙하산으로 여기 됐는데 근데 저 윤석열차를 금상을 준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랜덤으로 선정했대요. 근데 개인정보 때문에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본인들은 문화부의 후원과 예산 지원을 위해서 본인들이 제출한 거기에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것은 결격 처리하겠다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해놓고 어떻게 1구2원을 하냐 이거예요. 한 인간도 이 사인도 1구2원을 하면 저 사람 인간적으로 X다. 저 사람하고는 앞으로 말을 섞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걸 갖고 왜 자꾸만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냐고요. 우리 사인 간에도 계약 위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파기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요. 저는 이 대목을 꼭 앞서 뭐 김영병 의원이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고등학생의 풍자 만화조차 웃음으로 넘기지 못할 정도의 정권입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자, 국정운영 지지율 24%예요. 자, 문체부 장관, 한국 만화 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할 일이 아니라요. 문체부 장관을 엄중 경고해야죠. 예. 뭔가 득점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다시 표현의 자유 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장관이 보여주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당이나 문체부 입장은 저 만화 자체에 대해서 엄중 경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저 만화 자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만화에 대해서 이 상을 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다. 뭐 만화 자체가 뭐 어떤 것이냐는 이제 문제 삼지 않는다.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체위와 외통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전 여사에 대한 이 좀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좀 문제가 됐고요. 직접 보겠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한 게 아니고 청와대의 뜻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김 여사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다시 보내왔다는 겁니다. 이런 건 무슨 외교라고 하죠? 영부인 버킷리스트 외교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광화문 촛불 시위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 이현상이 사람이! 아니 의원님들 우리가 오전에도 내가 발언 못할 뻔했어. 함부로 하지 마. 멍청해. 우리한테만 저 좀 퍼붓지 말고 자기 거울 돌 좀 보시라고. 말을 갖다 그렇게 왜곡을 하면 돼요? 뭘 왜곡을 해? 아무도 보여주지 못하잖아. 조용히 하세요. 당 대표답게 좀 최신 좀 차리세요. 당 대표답게 출석해. 좀 차리세요. 의원님들 그게 뭡니까? 저 위원장 그게 어디 국회 부의장에다가 김경엽 의원님 아니 의원님들 자제하시고요. 예? 말씀 다 하셨네. 자제하시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인데 저기서 대답을 합니까? 의원님들 왜 그렇게 비열하게 질문을 합니까? 지금 정상 뭐라고 하잖아요. 저 회의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2018년 11월에 김정숙 여사가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이제 인도를 갔죠.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긴급하게 결정이 됐고 이것은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인도 타지마를 좀 관광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오늘 문체위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로 심야에 외통위 파행까지 벌어지는 등 여야 간에 좀 첨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타지마할 방문이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버킷리스트가 아니냐, 여행 버킷리스트가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게 일자 청와대에서는 인도 모디 총리가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드디어 외교부를 통해 입장을 확인해 보니 청와대가 당시 발표했던 내용과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김정숙 여사와 당시 관계자들이 국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현우 의원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김정숙 여사가 혼자 인도를 급하게 간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서 관광을 한 게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당은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두 개 다 문제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당시에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거짓 해명을 했다. 그렇죠. 저때 이제 지금 막 뭐 윤석열 대통령 거짓말했다고 민주당 막 지금 분노하시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서로를 좀 이렇게 반대로 비추어 봐야 되는데 저 당시에 중앙일보의 뭐 논설위원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칼럼을 하나 쓰십니다. 쓰셨죠.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얘기가 있죠. 많이 사실을 지금은 이제서야 밝혀졌지만 그때는 사실을 확인 안 해준 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요청해서 갔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제본지 취재였는지를 통해서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 당시 청와대의 반응이 어땠나요? 뭐 진짜 팔팔 뛰면서 그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을 해서 갔다라고 그렇죠. 해명을 예, 했죠. 예, 첫 예. 번째는. 근데 초청은 맞았죠. 근데 우리가 초청을 유도한 거죠. 초청을 요청한 거였잖아요. 초청장 보내달라고 그렇죠. 먼저. 예. 원래 도종환 장관이 가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제 도종환 장관이 못 가게 생겼나 보죠. 그러면 뭐 누구를 보낼 수 있는데 청와대가 딱 그 틈을 보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그 바로 한 3개월 전인가 인도를 갔다 왔는데 타지마를 그때 못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오고 싶다라고 하는 공식 발언을 하셨는데 예. 그걸 갖고 청와대가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도에. 예. 저는 뭐 이게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정진석 그 위원장님하고 막 김경호 위원하고 이렇게 막 고성이 오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좋은데 예. 상대방의 얘기가 적절한데 저게 저렇게 소리 지를 일인가? 예.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충성 경쟁을 하는 건가? 되게 국민들 보기 안 좋아 보여요. 예. 지금 말을 보세요.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요. 저 얘기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건 좀 적절하지 예.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야당 의원들 그때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몰랐네, 잘못했네,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그리고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이 보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도 쪽에 요청에 의해서 김정숙 여사가 갔다라고 했던 그 해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쪽이 먼저 인도 쪽에 초청서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 초청서를 받고 김정숙 여사가 부랴부랴 긴급히 예비비를 책정해서 이제 인도로 간 것으로 뭐 사실은 그렇게 정리가 좀 됐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근데 제 궁금한 거는 앞서 우리 윤석열 차도 다뤘고 지금 우리 김정숙 여사 문제도 다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외통위와 문체위에서 이렇게 막 정회가 될 정도로 막 다뤄야 될 사안인가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예. 언제 일어난 일이죠? 저도 2018년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찾아봤어요. 예. 2018년 7월에 인도 방문이더라고요. 그러면 그해 국정감사, 2019년 국정감사, 예. 2020년 국정감사 그때 똑같이 문제 제기가 됐나? 그러면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야당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뜨끈뜨끈한 자료를 그때는 확보를 못했나 보다. 배현진 의원이 아까 뭐 제시한 그 외교부 당국자와의 통화인가요? 또는 다른 자료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정권을 바꿔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를 입수했나 보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나 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국정감사장에서 이 전 정권에 벌어졌던 모든 일이 이번에 정권이 새로 바뀌어서 이제 여당 입장에서 공격을 한다. 이런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예. 그게 아니라 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배우자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이쪽은 똑같이 전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과거 일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예. 공격하고 또 비슷하게 뭐 다른 사안, 뭐 표절이든 아니면 뭐든 나오면 또 다른 비슷한 사안을 꺼내서 전 정권 때는 또 이러지 않았느냐. 예. 그게요. 저는 과연 지금 이를테면 국민의힘 득표 전략에 국민들을 향해서 볼 때 이게 도움이 될까? 아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전임 정부 부인이라는 게 정말 미국 정치에서 유명한 게 ABC예요. Anything but Clinton. 부시가 정권을 잡고 나서 클린턴 때 있었던 일은 무조건 다 뒤집어 엎고 부인하고 그다음에 공격하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실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거 말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국정감사에 이 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말고 올해 초에도 문재인 정부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의 일을 좀 최근의 일을 끄집어내서 공격을 하는 게 훨씬 저는 조금 더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공부하고 뭔가 좀 새롭게 정보를 예. 좀 캐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복지위 국감 현장입니다. 하나마다 가로 열고 친절하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근데 대통령께서 현장 소통 계획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가면 알면서도 아나바다가 뭐죠?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지역적으로 또 이게 침소봉대해서 국민의힘의 강기훈 간사님의 발언은 명백하게 선을 넘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품평하는 게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자, 저도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강기훈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니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얼른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니가 그랬어요. 동료 의원한테 니라뇨! 왜 신뢰를 그러네요? 강기훈 의원님. 강기훈 의원님 빨리 사과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마무리합시다. 네, 의사진행할게요. 니라뇨. 동료 의원한테 그게 뭡니까? 뭐라고? 강기훈 빨리 의원님.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바꾸잖아요. 동료 의원한테 니라뇨. 니가 말하세요.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하고 잘하노니? 위원장님. 자. 잘하는 모습을 나오노니? 자. 저기요. 저는 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를 잘하노니? 자. 당신이 나를 공개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공개했어요? 여보세요. 자. 저 강기훈 의원님 저는 끝까지 지금 강기훈 말 올리고 간사님, 계시 그만하세요. 올려드리는데요. 말 올려드리는데요. 자, 기다리세요. 니라뇨. 자. 자, 먼저 기다리세요. 방해를 강기훈 의원이 하셨죠? 자,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예, 정회를 전환합니다. 네, 서로 고성을 지르나 이게 왜 저 두 분이 이렇게 저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나 이렇게 아마 시청자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배경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에 갔다가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어린이집 교사에게 아나바다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걸 가지고 일부 언론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아나바다도 모른다 말에 이제 질타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 김원희 의원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이 복지부에서 대통령에게 아나바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을 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억을 못 하시고 그걸 물어본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공방이 시작되면서 저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국감에서 따질 일인가요? 그러니까 저 막 싸우기 전에 그 상황을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좀 부끄럽네요. 근데 뭐 여당이 잘했다, 야당이 잘했다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저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럴듯해야 재정을 좀 더 쓸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미국하고 관계가 더 중요한지 중국하고 관계가 더 중요한지 일본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가지고 삿대질하고 좀 싸워야 되는데 국민들께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정부와 여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해서 이제 국회가 난장이 되고 하면 정부가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민생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하실 생각을 하고 야당과 한번 대표를 좀 불러서 논의하고 이렇게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장으로 좀 확 좀 바꾸면 어떨까? 제가 보기에도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의 파워는 이 마이크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국회의 마이크가 여당 의원의 마이크보다도 야당 의원의 마이크가 더 세요. 그러니까 국회는 기본적으로 야당을 위한 무대다. 그 무대에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하는 건데 이 아까운 국감 때 꼭 저런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어제 국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요.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에서 한 그 삼축 체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타를 하던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이 방송 보면 나중에 뭐 간접적으로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축 체계라는 게 1단계가 킬 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도발 징후가 보이면 먼저 선제적으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킬체인을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이거 뭐 전쟁관 같은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삼축 체계 그 예산이 왜 이렇게 확보가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굉장히 건설적으로 잘 바뀌셨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건설적으로 잘 바뀌셨다. 뭐 딱히 논평 없으면 넘어갈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저도 이제 국방이잖아요. 좀 큰 틀에서 어쨌든 정부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이왕 당선이 됐으면 킬체인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사실은 협력할 것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큰 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관이 좀 제대로 해라. 기재부한테 그렇게 왜 절절 매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자세로 우리가 좀 여야가 좀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좀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김영우의 유감. 뭐 유감스럽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좀 느낌이 있는
그런 장면 또 사진들을 저희들이 몇 가지 좀 선정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유감스럽다 이러면 또 이제 중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불편한 것들을 끄집어낸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유감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유감은 피켓을 빼앗긴 박범계라는 제목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켓을 빼앗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인 형인 이래진 씨입니다. 자,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 그런 겁니다. 의원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게 지금 신영. 신영이라고. 아니 잠깐만. 주세요. 아니 그 누구세요? 이기수님인데 왜 빼신데요? 아니 하지 마시라고요 의원님.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 선생님. 네? 아 잠깐만요. 근데 이런 식도 좋지만 잠깐만.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보세요. 당신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있잖아.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그때는 뭐 하셨습니까? 의원님. 유엔에서도 저희들 인권보호관도 만났습니다. 밝히는 거에서 지금까지 다 여당이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래놓고 이것을 정쟁으로 간다. 예. 짧게 논평 뭐 두 분 좀 듣겠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1인 시위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감사원도 일종의 큰 틀에서 보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걸 막았다. 이제 이래진 씨는 또 저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네. 근데 전 그것보다는 이래진 씨 입장에서는 본인 가족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진상이 궁금하시겠어요. 그다음 또 하나 그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월북을 했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본인 가족들 입장에서는 누명이라고 생각하죠. 억울하게 불명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처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경중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하시면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거나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는 거죠. 일제 위안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여러 수십 년 동안 같이 싸워온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자기네 정치인이 위력적 성폭행을 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정말 이체적 가해를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 저는 그것에 대한 모순이 유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바로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법이 제대로 소중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차별 없이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법이 작동하느냐 저는 묻고 싶었다고 생각하고 저기 오셨을 때 빼앗기더라도 말씀이라도 정말 유감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 교수님, 저 이래진 씨의 행동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피해자로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하는 입장이고 그런 뭐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다가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박범계 장관이 뭐 야당 탄압 뭐 대책위원회 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아마 1인 시위를 하신 것 같은데 저런 1인 시위는 통상적으로는요 정말 서민과 약자들이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국민적 공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탄압 저지 대책위원장으로서 실체적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상임위 차원의 뭐 회의로 공개라든지 또 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저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앞장서는 것이 더 1인 시위보다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감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감은 조국 전 장관이 SNS 활동을 접는다라고 썼던 겁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정경심 교수가 형 집행정지 1개월을 받고선 풀려났죠. 치료와 또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SNS를 접는다고 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게 뭐 개인이 접는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사안이긴 한데 왜 이게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 뉴스가 됐을까요? 저는 뭐 이 이전부터 조국이라는 교수 출신의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저분은 남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잘 견디지 못하는 그 뭐 그렇게 표현하는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주로 뭐 연예인들도 해당될 수 관심병이요? 있고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전 이를테면 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기 전 교수 시절에도 뭐 하루에 몇 차례씩의 또 모든 사안마다 의견을 다 올렸던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 이후에 가족이 굉장히 막 곤경에 처해 있을 때도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거 할 여유가 있을까, 정신이 있을까, 겨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표현이 참 죄송합니다만 이제라도 좀 정신이 바짝 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본인은 굉장히 이런 저의 얘기 아플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싫은 얘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좀 상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처신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럴 때는 과연 이런 거 할 겨를이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진작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삼가했던 게 맞았던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세 번째 유감은 뭘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조국 전 장관 좀 잘 알고 하기도 하지만요. 예. 또 가족들이 저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면 참 어렵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SNS 접는다고 하는 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제 편안하게 좀 당분간 계셨으면 좋겠구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었습니다. 예. 세 번째 유감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친서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한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배려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김은혜 수석이 이 친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다른 정상들한테는 보내지 않았고 우리 윤 대통령에게만 보냈다는 점을 굉장히 기자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모든 게 그 작용 반작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제 외교 참사다, 부실 외교다, 굴욕 외교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그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48초 그 스탠딩 환담한 거, 또 기시다 총리랑 30분 한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폄하를 했는데 지금 저 한미 관계도 말이죠. 그 우리 전기차 그 지금 며칠 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도 명백하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로 또 확인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기시다 총리하고도요. 그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아베 전 총리 그 국장 때 우리 한덕수 총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부산 엑스포 일본도 좀 협조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이제까지 우리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었는데 오늘부로 내가 검토를 어떻게 할지 일본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검토를 지시하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외교는요.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으니까 그 뭐 순방 때 발언 논란이나 여러 가지는 이제 외교 참사라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실 생각인가요, 야당은? 우선은 김은혜 수석이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교 안보는 여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IRA 문제도 잘 풀어야 되고요. 국익을 위해서 함께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통령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이번 순방 갔을 때 제대로 준비 못한 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점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IRA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우리도 국익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오늘 저 메시지를 계기로 더 좀 다시 좀 한번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요. 친서 특히 내용이 나왔으니까. 친서도 보면은 노력하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정도지 사실은 구체적인 대안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서 예.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넘어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만 지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 문제는 좀 끝까지 정말 끈덕지게 우리가 붙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요. 진짜 한번 살펴볼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예.